네, 힘차게 당겨주시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4년 전 관심과 기대 속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가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 올곧게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실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책임자를 밝히지 못한 채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습니다. 오월 정신을 능멸한 진조위 개별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4년간 약 100명이 활동했고 약 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보고서 초안엔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과가 담겼습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후퇴시키는 오히려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조사보고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왜곡의 뿌리에 다시 다가간 지점이기 때문에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오히려 후퇴하는 동안 5.18 왜곡과 폄훼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똑같은 저 헬기를 가져와서 한번 그 빌딩 그 자리를 향하여 사격을 한번 해보자고.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5.18 유공자 명단 보자는데 내가 드려야 돼? 개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2차로 해석을 해서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고서 자체가 왜곡이라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이 왜곡이 새로운 유형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그리고 새로운 근거로 심지어 그 근거라는 것이 권위가 있는 근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 종합보고서 준비가 한창인 조사위를 찾았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자신만만하던 출범 당시와는 달리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송선태 위원장. 조사위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속기록을 보셨으면 조금 답답하고 장황하고 그랬을 건데 여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활동 종료 당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속기록에선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이 그대로 읽힙니다.
담당 조사관은 그 조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군, 경 모두의 피해 상황을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의 그 인사혁신처에서 만들어진 채용 과정의 그 규칙이나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의 보완할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쉽고 한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5.18을 애곡하는 보고서를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 자체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숱하게 논쟁을 벌였고 그 채택 여부에 관해서 표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채택은 진상규명과 불능밖에 없다. 위원회 이제 조사 설계도 잘못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잘못됐다. 4년간의 활동을 마친 조사위 곳곳에 난맥상이 드러났고 결국 발포 명령 책임자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44년) 전 진실을 이제는 밝힐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지만원이 지금 제가 지만원을 물었습니까? 여보, 답변하지 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우습게 보이냐고. 시민사회나 관련 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실하고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위원회에서 결국에는 못한 거잖아요. 상당 부분들을. 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강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5.18과 관련한 부분의 진상규명이 그러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인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 채택됐습니다. 5.18보다 앞서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온 제주 4.3은 어떨까?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1990년대 들어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고 지난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주 4.3 보고서는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둔 5.18 조사위와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종합보고서를 낼 무렵에도 우리 광주의 상황과는 달랐던 것이 2003년 3월경에 종합보고서 초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조사위가 각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이 초안을 보내줍니다. 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와서 보고 의견 있는 사람 내세요 이게 아니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장장 6개월 동안 의견 수렴 기한을 거쳤습니다. 일단 출발점이 달랐어요. 4.3은 진상 규명 후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광주는 보상이 먼저 되었고 진상 규명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조금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린 케이스가 5.18이에요. 5.18 조사위가 밝히지 못한 44년 전 광주의 진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우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 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1980년 당시 광주 상황을 알고 있던 미국의 인물들을 추적하던 중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한 5.18 토론 영상을 찾았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주최한 토론으로 5.18 당시 미국 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들이 나와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이었던 로버트 리치, 그리고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서울 지부장으로 일한 제임스 영입니다. Military did go back into Gwangju and restored order, and that word came to us from Seoul. 미국의 인물들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살피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당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간 비밀 전문, 일명 체로키의 일부입니다. 문서 곳곳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 과장을 뜻하는 코드와 로버트 리치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 취재한 내용을 듣고 그 이름의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곧장 미국으로 향합니다. 리치 씨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그의 아내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I'm Mrs. Rich. Yeah, come on in. All right. Anybody else coming? Thank you. Welcome to it. 어느덧 올해 93이 된 백발의 로버트 리치 씨. 90이 넘은 나이지만 전두환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할 만큼 정정합니다. When did you come to know the name of Chun Doo-hwan? When did you notice his drive for power? It came to our attention in Washington right after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And we all learned the same time from our cables, from our embassy in Seoul. 리치 씨는 지난 1977년부터 5년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의 대통령 당선까지 굵직한 한국 현대사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특히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미국 국방정보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신군부의 행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다양한 어떤 그 정보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대개 참석해서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그룹들 중에서 대개 보면 과장 그룹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국무부 내에서는 한국에 관련한 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취재진이 그의 이름을 발견한 체로키 문건을 건네자 찬찬히 살펴보더니 작성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Yeah, I would say 90% of the cables out of the State Department were probably drafted in my office. Wasn't it Cherokee? Yes, It was Cherokee. Yeah. That's Cherokee file. 체로키 전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1996년 미국 팀 셔록 기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광주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Some of the documents, but others could be made more full.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체로키의 기원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자신을 대표해 벤스 국무부 장관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홀브루크 차관보와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도착해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와 함께 12.6 사건 이후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탄생한 문건이 바로
체로키입니다. 체로키의 실제 작성자인 리치 씨는 이 문서를 정부 기관들과 어떻게 공유했을까요? We even decided to set up a separate communication channel because we did not want to, we wanted to keep things fairly quiet. It was a separate set of, our telegrams would have a separate label. Okay. And when those cables were sent, they would come to the State Department, and instead of going into the distribution system, the secretary and undersecretary would have copies, and then all the other copies were delivered to me. Okay. And I personally handed them out to certain people. Holbrooke got one. I got one to the White House. I got one to Harold Brown's office in the Defense Department. 체로키 전문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광주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체로키 파일을 우리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광주 상황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학살 이후의 처리 과정 이 전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느냐, 또 미 국무부가 한국 상황을 소위 통제 관리하는 어떤 어려움을 봉착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이 전문을 공개를 할 때는 고유명사는 다 지웠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지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국으로 본국으로 보고한 내용은 가급적 많이 공개를 했죠. 그렇지만 아예 까맣게 칠해졌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본국의 결정사항이고 지시, 동시에 주한미 대사관청의 판단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다 지워졌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광주 MBC 취재진은 7년 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5.18 당시 백악관 정책 검토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니콜라스 플랫 차관보를 만났고 중요한 메모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일어난 후 다음 날 5월 22일 백악관에서는 정책 검토회의, 즉 PRC 미팅이라 불리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전두환과 한국 신군부가 광주를 진압하도록 사실상 용인한 의사결정이 이뤄졌습니다. Gwangju was the main issue. Gwangju. Yeah,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취재진이 7년 전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자 리치 씨는 니콜라스 플랫을 기억해내며 당시 백악관 회의에 자신도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And we obtained memos from Nicholas Platt about PRC meeting. Yeah, there's Nick Platt, yeah. We worked together many years. And then it is the one I attended. I remember, yeah. I was what they call a backbencher. I sit behind Phil Holbrook. 5월 22일 백악관 회의에 자신도 참석했다는 리치 씨는 그 무렵 또 한 차례 정책 검토 회의가 열렸다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answer to that. There were two White House meetings in the Situation Room during that period. One of them I attended and one of them I didn't.
I don't think that's the one I actually attended. 첫날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을 보강한 취재진은 다음 날 다시 리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날보다 친근하게 취재진을 반기며 44년 전 기억을 꺼내놓는 로버트 리치 씨. 우리는 그의 증언으로 새롭게 알게 된 5.18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또 다른 정책 검토 회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물었습니다. So, do you remember the more exact timing, or could you tell me who attended the meeting? I don't remember the timing. I remember that it was chaired by Brzezinski, not by the president. Brzezinski was in the chair. Harold Brown was there. CIA was there. It was essentially a discussion of concern that North Korea might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what we could do to deter North Korea. I'm sure there are memoranda somewhere, but I don't know where it is. White House would have records, the State. 44년 전 광주의 진실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 체로키 전문. 전두환 신군부가 진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인민재판 등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해당 문서 분석을 통해 제기돼 왔습니다. May I see? See if I even remember it. Courts have been set up. 체로키 문건의 실제 작성자인 리치 씨에게 해당 문서를 보여주며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Yeah, this is the information we received from Seoul. The embassy or Korean government? Some of it may have come from government. That all came from, I was sure that must have come from the Korean government. It's quite clear that part of that's coming from the army. I mean the Korean army. Yeah. 한국 신군부에게 들은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음을 당시 실무 책임자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5.18 관련 오염된 정보를 미국에 흘려 정보를 교란시킨 전두환과 신군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 거는 지휘 꼴이 없잖아. 예리해. 함주 잘 봐야 되나? 자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군지 5.18 조사위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했고 전두환은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44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자국민을 향한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미국의 한국 담당 실무 책임자였던 리치 씨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information regarding who gave the shoot to kill order in Korea? You mean earlier or later? 그 집단 발포가 5월 21일인지 아니면 27일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되물으며 미국 국무부 한국 과장으로서 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덧붙입니다. But I mean at the beginning, I've always assumed that it was largely the local commander, but it could have been all the way up to Chun.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문건들이 많고 발포 명령 책임에 관한 의미 있는 증언들이 새롭게 나왔지만 5.18 조사위는 미국의 관련 인물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다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저희들 크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은 거고 이미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기왕의 문서를 통해서 다 확인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44년 전 광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I'm feeling pretty good for an old guy. Did you have a good Hi, weekend? guys. 제임스 영은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 군인으로 5.18 때 한국에서 활동했고 광주에 관한 회고록을 썼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You remember, right? I am. Yes. My memory is not quite as good as it could be, but I'm glad I wrote it. 미국 국방정보국, 즉 DIA는 전 세계 군인들을 파견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영은 5.18 당시 서울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국방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DIA 조직이라는 게 국내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과거에는 이제 그 정보참모부죠, 육군부에. 그리고 이제 그게 바뀌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방부 직할의 이제 군정보단인데요. 군정보단에도 보면 이제 중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이제 그룹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되게 상위 그룹으로 가는데 그 중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다시 이제 사단이나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본국에 보고하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 DIA 문건 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전두환과 신군부 관련 정보 등 여전히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1980년 5월 19일 DIA에서 광주 시위 정보를 수집해 워싱턴에 보고한 첫 번째 문건입니다. 3만 명의 학생이 광주 시내를 가득 채웠다고 써놨고 계엄군에 관한 묘사도 상세히 나옵니다. So here. Looks like a lot of black space there. Yeah, right. Do you want to? 제임스 영은 당시 한국에서 여러 군사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던 인물로 하나회, 즉 한국 신군부의 사조직 존재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만큼 한국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You were aware of the 전두환's clique or Hanaway or once? Sure, of course. When? I think I became aware of it when I became a serious Korea watcher, and that would have been 71 maybe, something like that. We knew there was a special Hanoi. I don't know that I knew it was Hanoi. It was, but we knew that they were. They met separately from others, so we knew that they were kind of the leadership of Class 11 of KMA. 지난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자 그 상황을 미국에 즉시 보고했던 제임스 영은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수집하고 있었을까요? I had a friend from Gwangju, and he had been in contact with his family in Gwangju, and he said I went to see him. He was on the staff in Seoul, and I said, "Hey, what's going on?" And he said it's really bad, and gave me some more information. So I went back to the embassy and reported that immediately, that this is really out of hand. But I believe that was on the 20th. In fact, I'm almost sure of that, but I volunteered to go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Gleifstein was ambassador, and he didn't want anyone from the embassy down there.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미 대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별도의 팀을 소집해 논의를 거쳤는데 제임스 영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Country team was the senior leadership in the embassy. The
CIA station chief, political counselor, in some cases the economic counselor, consul general, defense attaché, the senior leadership within the embassy is the country team.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던 5월 26일. 컨트리팀은 해당 요청을 검토했지만 도청 저항 세력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잘라 말합니다. Nobody really knew which group was in charge, especially on the protester side. So I don't think it was very seriously considered. It was inappropriate.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5.18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과 신군부 편에 섰다는 사실은 이후 우리나라의 반미 정서를 키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광주 학살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최초의 자리는 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였다. 여기 집단으로 살해당한 광주 시민의 모습을 보십니까? 이것이 자유권 발동입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미국하고 뭘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광주 진압작전이 장시일에 걸쳐서 해결을 못하던가 그때 김일성의 오판이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키나와 비올빈 그타에 있는 미국의 해군 공군이 한국 해역 주변에 전개될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에 꾸려진 광주특위는 5.18 때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주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미국의 책임은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대사 역시 미국의 책임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had any responsibility for Gwangju. I mean,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were Koreans, not Americans. The forces that were used against them were Korean, not American. They were. 이 답변서 작성에 관여한 로버트 리치 전 한국과장은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전두환과 관련해 갑자기 실패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Chun kept pushing the other way until in 1212 he quite clearly took over. So that I would say the U.S. government failed in that regard. 미국이 당시 전두환을 억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의 비극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실패가 곧 미국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Understand that there is unhappiness that things that happened, and because we were there in the military and we had certain responsibilities, people feel we should have done differently. That's a difficult judgment to make. But I feel very sad at certain things that happened, like the deaths and repression in Gwangju, things that shouldn't have happened. And so I give my best regards and sadness for those who suffered and understanding. But unfortunately, we were not in charge. I don't think you can call it an intelligence failure because that was not Gwangju was not an intelligence target. You know, we were focused on North Korea, and Gwangju is way down there somewhere in Jeollado, and you know, it was just not on our radar. We started paying more attention to South Korea instead of focusing
almost 99% on North Korea, we changed our focus a little bit. 광주의 비극에 책임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지난 44년 동안 일관돼 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의 단호한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책임을 둘러싼 의혹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Gwangju was unquestionably a tragedy. It was a failure. I think from the American perspective, there was a change in how South Koreans thought about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s were aware of this, and they saw this as something that was a potential danger. Was it responsible?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still is very much debated, but it's hard to say, and I think no one would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ly zero responsibility, right?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so much influence in South Korea at the time. 광주와 비슷한 비극의 역사를 겪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난 1976년 쿠데타로 아르헨티나를 집권한 비델리 군사정권은 이후 1983년 민주화 전까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의 폭정을 묵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s President Macri indicated, I'm launching a new effort to open up additional documents from that dark period. We previously declassified thousands of records from that era, but for the first time now, we'll declassify military and intelligence records as well.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미 독재 정권의 폭정을 묵인했던 미국. 1980년 당시 광주의 비극에 침묵하고 전두환 신군부를 지지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A mí lo que más me llamó la atención cuando empecé a estudiar un poco sobre el movimiento de Gwangju, otra gran similitud, es la realidad de madres buscando a sus hijos. Y una sola cosita que también me parece bueno aclarar, en la historia, en la sociedad, el éxito siempre es relativo. Es muy difícil que uno hable de un éxito absoluto, pero sí me parece que fue importante y que a su manera fue exitoso, ¿no? La historia nunca termina, no existe el fin de la historia. Entonces, reconocer el pasado es una forma importante de no dejar que lo que ocurrió sea una traba al desarrollo, pero los países siguen conmemorando, rememorando lo que pasó en el siglo XVI, lo que pasó en el siglo XVII, los eventos de hace 400, 500 años. O sea, terminar un proceso histórico nunca termina. They concluded by looking at the Gwangju uprising, by looking at some other things I'm going to go into that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y looked at those uprisings and they said, wait a minute, it is too risky for us to support these dictatorships because these dictatorships are generating mass opposition from below that can then threaten the whole socioeconomic order. 지금까지 책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지만 44년 전 광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미래를 위한 투쟁은 시민들의 승리였음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We got cables from our embassy is how we learned that the Korean military had reoccupied Gwangju and that there was no more fighting. I said at the end what I did because that's what I believed. I believed it would be, if monuments were built, they would be monuments to the people of Gwangju who had suffered at that time. 다시 푸르른 5월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피어난 5월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닿았고 이제 다음 세대로 뜨겁게 이어집니다.
헌혈 표시가 있는 헌혈차에다가 총을 마구 쏘아가지고 저는 그때 밑으로 의자 밑으로 가서 살은 것 같고 친구는 여기 허리 중통으로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항상 미안하고 이런 친구들 희생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이 땅이 더 발전하고 영원히 평화스럽고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